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라이브로 돌렸는데요. 예, 라이브로 돌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속보를 볼까요? 아마 지난 5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겠죠, 당연히. 지난 5월에 강남역에 있는 빌딩 옥상에서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유명 대학 의대생이다 해서 굉장히 그때 많이 시끄러웠던 그 사건의 그 피의자, 범인, 1심에서 징역 2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범인에 대해서 이광민 모신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강남역 이 의대생 범인 이름이 공개가 됐죠? 강남 오피스텔이죠? 강남역은 아니고 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 네네. 이름은 공개는 안 됐고요. 최모 씨로만 아마 되어 있습니다. 아, 최모 씨로? 근데 온라인상에는 다 공개가 됐지만 저희는 최모 씨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게 사이버기도소에서 오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는 실명이 오픈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사건 직후에 이제 방송사에서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면서 인터뷰 의뢰가 왔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왔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이 사건이 지난 지 꽤 됐기 때문에 사건의 동기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충분히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피해자분의 아버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 범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유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꼈던 내용이네요. 근데 사건 발생 초반에 저한테 의뢰가 됐었던 거는 제 지금 기억이 맞다면 일단은 강남 오피스텔의 옥상에서 지금의 이 피의자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고 자살 시도를 이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를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자살 시도하는 거를 말려서 보니 이 피의자가 인사불성인 거예요. 거의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에 힘도 풀려 있고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서 경찰들이 억지로 부축을 해서 이제 경찰서까지 간 거죠. 사실 그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경찰이 데리고 왔는데 가방이 위에 있다 해서 다시 갔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는 듣고 있었는데 그 디테일이 있나 보네요. 경찰서에서 이제 이 피의자가 경찰에게 내가 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 그 가방에 약이 들어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방을 가지러 옥상에 가 보니 피해자가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그제서야 이제 사건 자체가 자살 시도하는 상황에서 살인 사건으로 바뀌어 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약에 취해서? 그리고 봤더니 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의 대부분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종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때 약간의 의문이 들었던 지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현장에 살해된 여자친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경찰에게 가방이 거기 있다고 경찰을 그 현장으로 보냈나? 그게 사실 되게 이해되지 않은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과 뭔가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거는 지금 저의 기억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사건 의뢰해서 고생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받으신 그 사건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의심도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밝혀질 내용인데 뭐 옥상에 어쨌든 그 죽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뭔가 수사가 될 건데 굳이 그 현장으로 경찰을 보내서 거기 내 가방이 있고 약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다라고 해서 그 현장을 굳이 경찰이 발견하게끔 한 거는 그걸 다 계산하고 내가 빨리 그냥 현장을 발견시키고 심신미약을 주장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추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 맞다면 가정을 좀 해서 그래도 사건으로 해서 또 피해가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맞다면 이제 수면제를 먹게 되면은 어쨌든 본인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흐려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된 판단력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 조금 이렇게 기억이 헷갈리거나 혹은 사람이 다소 횡설수설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군가를 죽인다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가져요, 여전히. 예.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없죠. 말씀이시죠. 예, 없죠. 예. 그 정도 판단력을 흐리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대체 이 사람은 그때 우리가 들었던 바로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의대생이고 그 의대를 갈 때 당시 수능 점수가 만점이고 이렇게 해서 방송에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수재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나 였어요. 가장 큰 의문이. 여튼 뭐 수능을 만점까지 맞을 정도니까 머리는 엄청 좋다고 봐야겠죠. 예, 머리는 정말 좋은 수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의과대학도 서울에 있는 되게 유명한 사립대여서 능력도 뭐 어떻게 보면 출중하고 만약에 정말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다면 참 좋은 의사가 됐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의대 적응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적응이 좀 잘 안 됐다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네. 예, 정황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나왔지만 의과대학은 이제 한 과목이라도 F가 나오면 F가 나오면 1년을 휴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수강 신청이라는 거를 내가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처럼 1년 수강 그 학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날리게 되면 다른 과목은 이수하면서 그 다음 연도에는 내가 날렸던 학점만 보강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아, 의대는 그렇게는 안 돼요? 네, 그냥 1년을 쉬어야 돼요. 한 과목이라도 날리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피의자도 1년을 휴학했다 그래요. 성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학점 하나를 날린 것 같고. 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만점이면 과 내에서도 네. 수업 내용도 대학 생활 동안에 수업 받는 뭐 그런 성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근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저희가 정원이 한 100명이 좀 넘었거든요. 예. 근데 본과 1학년 때 결국에는 뭐 제일 어려운 시험이 이제 해부학인데 해부학을 날려가지고 결국에는 1년 휴학을 한 동기가 그래도 한 대여섯 명 이상은 됐던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매년 위에서 이렇게 낙제돼가지고 이렇게 적체돼 있는 분들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한 과목이라도 날려버리면 이제 낙제를 하게 되고 네네. 아마 의과대학이 대부분 다 비슷한데 제가 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날 시험을 쳤어요. 매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라도 날려버리면은 뭐 시험을 그냥 완전 날려버리면은 안 친다거나 날려버리면은 1년 날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공부할 양도 너무 많고요. 근데 그 공부할 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피디님? 의과대학에 정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잖아요. 매주 시험도 쳐야 돼요. 한 개라도 날리면 큰일이 나요. 근데 이거를 졸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시간 확보? 그 아니죠.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족보입니다. 야, 저희 때는 야마라 그랬어요. 야, 의대생들은 족보예요. 족보를 봅니까?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딱 수업 요약본에서 교수님들이 찝어준 내용들을 딱 정리해서
그 의과대학 안에 복사실이 있거든요. 예, 복사실에 딱 그 요약본을 띄워줘요. 그럼 그거를 빨리 확보해가지고는 이제 그 요약본만 보면서 공부하고 이전에 나갔던 정보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는 공부하면은 그 많은 양의 시험을 넘겨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설명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관계성, 네,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대인관계가 중요한데, 네,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해요. 선배로부터 족보를 물려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범인은 낙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애플을 받아서 1년을 휴학했다고 하는 거는 관계성이 네.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과대학을 들어간 이후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제 의대든 뭐 법대든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엘리트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게 대학이 됐던 뭐 소속이 됐던 거기에 적을 둔 사람의 경우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는 함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식의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집단 안에서는 나는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의 꺾여진 그 뭐 자기라고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른 자존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를 이 집단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을 만점 봐서 방송에서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 과에 이제 적응을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주변 친구들에게는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인정받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존심을 꺾는 어떤 상황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오히려 여기서 불만족스러운 걸 외부에서 채워 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본인의 적은 본인이 정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본인의 영역은 지금 이 집단 내에서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밖에서 얻으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괴리감이 생겨 버리죠. 아마 이제 1년 유급을 하면서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 올해 5월 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18년도 입학인 것처럼 수능 시험 만점이 2018년도 수능 만점자인 것처럼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6년? 정상대로라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병원에. 근데 아까 전에 유급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1년 끌었으니까 아마 본과 4학년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 초 5월이면 의료 대란 상황이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의사 면허를 동기들은 다 의사 면허를 취득했는데, 물론 지금 뭐 사직해 있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동기들은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상황인데, 네네. 자기는 유급을 한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 전부 다 그 수업 거부했었잖아요. 네네. 올수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인생에서의 계획이 자꾸 무너지고 자꾸 무너진다라고 느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밖에서 얻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본인 마음속에 생기는 계속된 불안감, 어떤 그 학생 동기들 내에서도 어떤 계속해서 불안한 존재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또다시 자기가 불안한 상황에 몰리니까.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했는데 자기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자기 상황이 또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그 외부에서 어떤 이 충족되지 못하는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더 어떤 여기서 생긴 불안감이 바깥에서도 안 채워지니까 그쪽으로 뭔가 이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밖에서 채우려고 했겠죠. 네네네. 그걸 아마 여자친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피해자분이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다고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뭐 건물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온 자료들에 그러니까 자료들에 의하면 네네. 이 피의자가
예, 의대생 피의자가 이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여자친구네 집안에 있는 건물에 병원을 차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네,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럴 그 상황이 엿보이는 것이 지금 혼인 신고 상태였다 그러잖아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근데 그때 혼인 신고가 부모님도 몰랐던 혼인 네. 신고 아니었던가요? 경우에 제 기억에. 따라서는 피해자도 몰랐을 수 있어요. 아, 혹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요를 계속해서 혼인 신고를 하게끔 했을 여지도 있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아버지의 증언을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 친구 어떤 목적성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깨어져 버린 자기애를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 넣으려고 했을 수단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되었다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 혼인 신고도 그때 뭐 그냥 무작정 한 거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것이 본인의 목적성이 명확히 있었구나. 근데 그 목적성이 깨어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아, 대충의 심리 상태를 네. 알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야. 이 의과대학이라는 그 의사라는 환경 내에서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기애가 손상되어 있고 이거를 복구하려고 밖에서 어찌 보면 완전 헛짓거리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자친구의 재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채워 넣어야지라고 아. 의도했던 상황에서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 나는 세상에서 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너까지 날 무시해? 의대 안에서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래도 나는 엘리트 집단에 들어와 있는 수능 만점자고 의대생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의사가 될 사람이고 그렇지. 너가 나한테 만나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너가 지금 나를 찬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속에서 분노가 튕겨 올라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선 손상에 의한 분노? 지난번에 양광준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피의자가 자기애성 성격일지 아닐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일맥상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집단, 네. 그게 뭐 엘리트 집단이 됐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뭐 직종이 됐던, 예. 아니면은 어떤 권위와 권력을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집단이 됐든, 그 집단에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거에 대한 마음을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야, 훌륭하신 얘기인데요. 아주 깊이 새겨야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원래는 의사라는 집단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엘리트 집단이라고 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저도 의사긴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의사 집단을 이 정도로 몰려드는 경우도 없고, 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막 다들 지금 의대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사실 그렇지는 않죠. 사실 이게 누군가의 그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한 거는 물론 고결하지만 정말 중요한 직업이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의사라는 사람들이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집단이 마찬가지예요. 네네, 맞습니다. 정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법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에서 그냥 존중해 주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말씀하셨던 엘리트 집단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을의 입장이지만은 늘 두 명 이상만 존재하면 나보다 못난 사람들 앞에서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 어떤 특정 집단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직분이 나 자신을 다 덮어버리면 안 돼요. 맞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의 직분을 덮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서로 소통이 되고 맞습니다. 서로 존중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 자식 앞에서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와이프 앞에서의 나를, 남편 앞에서의 나를. 늘 우리가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에게 내가 굉장히 함부로 하고 그것이 그냥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경계해야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 누군가의 정말 귀한 딸이고 네. 또 그분도 나름대로의 그 사회적인 역할이나 정체성이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셨을 분인데 아, 그럼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죄송하지만 찌질한 의대생에 그렇죠. 찌질한 찌질하죠. 의대생에 네. 그냥 그 피해자분은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구로서의 이 찌질한 의대생 입장에서 그 도구로서의 가치가 자기의 의지에 반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버리는 걸 넘어서서 해야 하는 정도가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더 뭐라 그럴까요? 악랄하다? 네,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어떤 타겟팅을 해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다고 하면 더 그냥 잘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가진 배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더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인정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사회적 시선이 뭐 의대생, 수능 만점, TV에 나올 정도의 그 인정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돼 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훌륭한 스펙인데도. 근데 요즘 참 보면은 데이트 폭력 그리고 그 이별 이후의 폭력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연인 관계가 됐던 아니면 직장 안에서가 됐던 아니면 친구 관계가 됐던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도 상황에 따라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죠. 그럼요. 네. 그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람과의 겪는 관계에서 일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늘 겪는 일이에요. 네. 나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근데 상대방이랑 나랑 그냥 떨어져서 살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떨어져서 살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그래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쳐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일정 부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내가 주장할 부분 주장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해나가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연인 관계에서라면 연인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마음이 바뀔 수 있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배우자도 거예요.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죠. 네. 예. 뭐 저라고 처음 만난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사랑을 하면서 아픔도 있어야죠. 그럼요. 예. 그 과정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성 간의 관계에서의 경험치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인정 욕구 있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조금 그것과 상관없어. 내가 볼 때는 어떤 여자친구 간의 다툼, 부부 간의 다툼.
뭐 회사에서 어떤 다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조금 우리가 무던히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그냥 싸웠다. 이렇게 좀 조금 사소하게 그냥 일상의 좀 한 부분으로 그냥 조금 사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막 못 참아하고 막 그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반드시 뭔가 이겨내야 될 것처럼 막 끝까지 그것을 못 이겨내고 막 그 상황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화가 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반드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한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항상 내 말만 들어주겠어요?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나는 독재죠. 예.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럴 때 때로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 해주셨던 거. 그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한마디로 또 정리가 되네요. 역시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그 사람 너무 잘 살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뭔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쑥쑥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그것이 엄청 필요하더라.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때로는 그냥 그런 좀 태도가. 아픈 척 해도 되죠. 근데 다만 그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피디님도 사랑을 해보셨고 저도 사랑을 해봤지만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연애 얘기를. 근데 과거에 되게 아팠던 사랑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되게 아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고통으로만 남아있지 않아요.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아요. 급 고백 타임이래. 근데 뭔가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의 상처, 아픔은 그 나름대로의 우리한테 마음 안에 또 다른 뭐랄까요? 그 약간 건강하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좋은 음악이나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너무 심각한 상황에도 조금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 너무 미운데 그냥 가서 웃으면서 아무 일 없었듯이 인사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무던함이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때로는 좀 이렇게 놔둬야 돼요. 상대방이 맞아. 튕겨나가는 대로 놔둬야 돼요. 맞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아내 얘기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되게 극도로 조심하는데 경계하는데 저희 아내랑 저는 오래 만난 거 아시잖아요. 네. 중간에 되게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튕겨 나갔거든요. 되게 저는 아픔으로 남아 있죠. 근데 제가 거기서 막 집착을 하고 막 분노하고 그랬으면 지금 상황이 안 됐겠죠. 예, 제 아내랑 저랑 같이 살고 있지 않겠죠. 그냥 좀 튕겨나간 상황에서 저도 아프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네. 그냥 바라보는 거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뭔가 계기가 만들어져요.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 와이프는 그 과정을 되게 지금 후회할 수는 있겠죠. 바람이시죠. 후회해 주기를. 아니. 그렇지 않죠. 어휴,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희가 아주 화목합니다. 네. 결국엔 이번 사건에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대인관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을 입막음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뭐 서운한 게 있고 내가 아무리 어떤 피해를 받다 하더라도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압력을 가한다면, 예, 그럼 그건 그때부터는 폭력이에요. 맞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그래봐야- 용납될 수 없죠. 그래봐야 결국 손해는 다 자기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고 웃어 넘긴다면 그 사람 너무나 매력적이고 오히려 그 상대가 자기를 더 좋아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당장에 내 화를 어떻게 해서든 분출해야 되고 이 사람을 제압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사람이 제압이 돼요? 제압이 안 되지. 더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뭐 힘을 쓰고 폭력을 써서 나 앞에서 무릎 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그 이후로는 영원히 떠나는 거지. 세상은 자기 혼자서 사는 네.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죠.